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인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 변화 단원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외국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직접 외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어떤 회사의 본사가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이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농업 생산이 어떻게 기업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일단 농업의 기업화와 세계화는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일단 농업의 기업화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자, 일단 농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쌀농사, 뭐 벼농사,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농업은 그런 거고, 농작물을 이제 농사를 짓는 걸 농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건 일단 기업의 목표가 뭐죠? 기업의 목표, 그렇죠. 기업의 목표는 돈이에요, 돈. 그쵸? 돈 벌라고 기업을 만드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농업을 기업화한다. 즉, 이 농업을 내가 단순히 이 쌀을 농사에서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많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기업처럼 그렇게 수익 구조를 더 크게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농업의 기업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일단 이런 농업의 기업화와 세계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은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냉장 운송 시설의 발달, 뭐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의 수확량 및 판매량 확인, 조절,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뭐 때문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이제 곧 추석이잖아, 그치? 추석이어서 이제 뭐 가족들한테 선물할 거, 이제 추석 선물로 이제 한우를 사려고 해요. 한우 사려고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직접 정육점 가서 사야 돼, 그치? 고기도 직접 보고 이게 싱싱한 건지 뭐 그런 거를 내가 다 판단해서 그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선생님 뭐로 시켰냐면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인터넷으로 보면은 다 나와. 아주 사진까지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뭐 소가 어디 소고 뭐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자세한 것까지, 원산지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는 뭐 때문이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통신만 발달해서 되냐? 그것도 아니죠. 선생님이 주문을 해서 그게 또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도착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렇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농업이 기업화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계화의 배경에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한 얘기겠지. 우리가 지금 호주산 소, 미국산 소 잘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런 비행기로, 이렇게 비행기 또는 그런 뭐 배로 이렇게 오기 때문이지. 그런 거 다 교통의 발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올 때 다 상할 수 있잖아. 근데 냉장 운송 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자,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자, 세계무역기구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시대라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세계 무역의 관리 및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설립된 국제 기구를 세계 무역 기구라고 하는데, 그런 무역 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무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규범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정하고, 이런 세계 무역 기구의 체제가 이제 이런 무역을 더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는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적인 이런 이유도 있고 굉장히 그런 절차들이 많은데 그런 절차들을 조금 더 간소하고 자유롭게 이제 협정을 맺음으로써 무역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협약들을 맺고 있다. 협정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런 WTO의 체제 출범과 이런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업이 세계화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유는 생활 수준의 향상이다. 예전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그 농사 지어서 직접 먹으려고 그게 이유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직접 먹으려고 그렇게 농사 막 그렇게 짓는 사람은 그렇게 보기 힘들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생활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지금 못 먹어서 뭐 이렇게 못 먹고 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그치? 옛날에야 진짜 못 먹어서 그렇게 뭐 힘든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못 먹어서 그렇게 힘든 사람은 많진 않아요. 그치? 그게 다 생활 수준이 향상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히 생존 목적이 아닌 다양한 식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서 세계 각지의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농업도 점점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농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입해 오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농업의 이제 세계화의 특징인데, 자, 일단 농업이 세계화가 됐다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로 농수산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그치? 일단 그렇게 된다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상업적 농업 발달이다. 선생님 방금도 얘기했지만 농업을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먹으려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왜 짓는다고? 그렇지. 갖다 팔려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상업적 농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소비를 위해서 벼, 밀, 옥수수 뭐 이런 곡물을 소규모로 재배하는 자급적 농업을 실시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 소비할 거야. 즉 먹는다는 거지. 벼, 밀, 옥수수 내가 이거 심고 내가 직접 먹는 거야. 이런 걸 자급적 농업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급적 농업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랬다고. 옛날엔. 근데 이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어요. 세계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비도 물론 하겠지. 근데 소비를 넘어서서 이제 판매를 위한 상업적 농업으로 변모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농업 생산의 다각화이다. 다각화. 자, 여기서 다는 많을 다자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예전에는 뭐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셔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뭐를 그렇게 농사 짓는데 이렇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쌀농사 짓겠구나. 뭐 밀농사 짓겠구나, 옥수수겠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단 말이야. 추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추측하기가 어려워졌어. 왜 그러냐면 이 농업 생산이 다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단순히 쌀농사를 이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작물들을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곡물 농업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원예 작물이나 기호 작물 등을 재배한다. 자, 그래서 기호 작물이란 건 뭐냐면 우리 많이 마시는 커피, 그리고 뭐 사탕수수, 카카오.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은 아니죠. 주식은 아니지만 기호품. 이제 맛있어서 먹는 거 있잖아. 우리가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기호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을 기호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호 작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농업의 기업화의 특징입니다. 기업화의 특징. 자, 첫 번째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은 뭐라고 했지? 세계화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생산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 즉, 이
판매 내가 이 기업을 만들잖아. 근데 이 주요 타겟층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인 거야. 그래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내가 판매하고 생산하는 이런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이 대규모화됐다는 거야.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넓은 토지. 그래서 토지가 얼마나 넓으냐면 이제 농약 같은 걸 뿌리잖아. 근데 농약을 어떻게 뿌리게? 헬기로 뿌려요. 또는 경비행기로 뿌립니다.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농약을 살포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농약 뿌릴 수가 없는 거야. 땅이 너무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넓은 토지를 이렇게 이제 일구기 위해서는 대형 농기계가 필요하겠죠. 이제 큰 그런 농기계 그런 것들. 그리고 품종을 개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없던 그런 이제 개량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그치? 딸기인데 뭐 진짜 주먹만한 그런 딸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수박인데 씨 없는 수박 이런 거 많이 봤지, 그치? 그리고 뭐 수박인데 이렇게 무등산 수박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품종인데 그 무등산이란 지명이야. 근데 그 수박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 수박 한 통에 마트 가면은 얼마에? 지금 이제 여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면 아마 살 거야. 근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근데 이 무등산 수박은 얼마냐?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갑니다. 거짓말 치는 게 아니야. 진짜야.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해요. 근데 뭐 당도가 굉장히 달대. 엄청 맛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런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 이게 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농업의 기업화 현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두 번째는 플랜테이션의 방식이다. 플랜테이션. 자, 플랜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열대 기후에서 재배되는 기호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농업이다. 그러니까 플랜테이션을 한마디로 표현해라라고 하면은 대규모 농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대규모 농업. 자, 근데 플랜테이션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호작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호작물 대표적인 게 커피니까 그 커피콩 있잖아, 그치? 그 커피콩을 재배하는데 일단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합니다. 원주민의 노동력.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이란 건 그 커피콩이 나는 그 원산지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뭐 케냐다라고 한다면 케냐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할까? 그렇지. 아무래도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그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대규모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큰 그런 농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뭐 헬기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설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자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야 그런 큰 규모로 그렇게 재배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 플러스 원주민의 노동력으로 이제 플랜테이션, 즉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플랜테이션은 주로 어디 있냐면 적도 부근에 많아요. 적도 부근. 적도 부근의 기온이 어때? 너 1학년 때 다 배웠지. 적도 부근의 기온은 뜨거워요. 더워. 그치? 그래서 열대 기후인데 그런 열대 기후에서 원주민의 저렴한 어떤 노동력과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그런 농업 방식으로 이렇게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은 선진국에 본사를 둔 이제 본사는 선진국에 있는 거야. 근데 생산만 이제 그 적도 부근의 열대 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사는 선진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너희 그 뭐냐 그 바나나에 붙여진 스티커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스티커? 아마 봤을걸? 그치? 델몬트 본 적 있잖아요. 델몬트? 그치? 델몬트 그 바나나 그런 게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플랜테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키위 하면 또 뭐지? 키위 하면 제스프리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제스프리 이런 것도 대표적인 플랜테이션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활동인데 한번 잠시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D 농업회사는 온두라스, 콜롬비아, 에콰도르, 필리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교과서 보면 지금 기호가 있죠. 기호. 자, 초록색 점이 이제 농장이야. 농장. 근데 이 농장이 지금 다 어디 부근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냐면 잘 보면 적도 부근에 많아요. 그리고 적도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더운 열대 기후를 가진 그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기후는 주로 적도 주변의 열대 기후 지역이고 경제 수준은 이제 농산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이제 돈을 번다는 거지. 자, D 농업 회사의 농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D 농업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쓰고 이처럼 생산 없이도 소비가 가능한 이유를 농업의 기업화와 세계화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야, 이런 거 선생님 수행평가 내기 너무 좋겠다. 그치? 뭐 물론 이거를 내진 않겠지만 네, 이런 거를 너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너희 생각을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너희가 대학 가게 되면은 논술 그런 시험도 많이 볼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를 보면은 일단 소비되는 곳과 그리고 이제 생산되는 곳이 다르다 그랬지. 그치? 그게 뭐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플랜테이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의 본사는 주로 어디에 있다?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류 시설이나 영업 지점 뭐 그리고 뭐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는 다 대부분 어디일까? 그렇죠. 대부분 선진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이런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소비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농업의 기업화, 세계화에 따라서 열대 지역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제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선하게 왜 그런 유통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 있지. 뭐 델몬트, 바나나, 제스프리, 키위, 그리고 치키타 이건 잘 모르겠네. 파인애플 뭐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의 기업화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일단 농업 생산 지역의 변화입니다. 자, 농업의 생산은 일단 기업화를 할 때, 플랜테이션 할 때 농업이 생산되는 지역은 주로 어디라 그랬지? 그쵸? 그 적도 부근이라고 했지. 열대기후 지역. 자, 그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야. 자, 첫 번째, 외국계 농업 기업의 진출. 자, 바나나, 커피, 야자. 이제 주로 상품성이 높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되는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단일 재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산하는 거야. 그것만. 그래야 이제 대량으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두 번째. 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아무래도 그 원주민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고 그리고 해당 작물의 국제적 판매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노동력을 이용해서 내가 임금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작물을 만들잖아. 그 작물 만든 걸로 인해서 거기서 또 수익도 얻게 되고 이런 그럼으로써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자, 세 번째.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자, 환경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일 작물의 대규모 재배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이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과일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다 없애버려. 다 이제 밀어버리고 그 넓은 땅에다가 단 한 가지의 작물만 그렇게 대규모로 재배하다 보니까 그 작물이 이제 주식이 아닌 동식물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 동물들은 다 거기서 살 수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서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막대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단일 작물 재배이기 때문에 작물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겪기도 한다. 자, 이 단일 작물 재배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산하는데 그 작물의 국제 가격이 떨어졌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 근데 여러 가지를 생산하게 되면 어떤 한 가지 작물의 상품 가격이 내렸다고 해도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서 좀 메꿔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한 가지만 만들었는데 그거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악영향이 있다. 자, 여기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농업이 아키컬처이고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농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해서 일반 물가가 쭉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농산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즉 이제 그 나라에서는 농산물이 나질 않아 가지고 이제 대부분을 이제 다 수입해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 수입해서 먹는 쌀의 가격이 갑자기 엄청 올랐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쌀을 안 먹을 순 없잖아. 그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밥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사요. 근데 물가 이제 그 쌀 가격이 올랐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쌀, 밀, 옥수수, 이제 주곡작물, 주식 이런 것들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은 에그플레이션이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밑에 사례 기사도 나와 있죠. 자,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자, 농업 소비 지역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식생활이 변화하게 되었다. 음식 문화를 다양하게 하게 했고, 그리고 육류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죠. 그리고 차, 커피, 카카오 등 이런 걸 뭐라 부르는지 기호작물 소비가 증가했다. 그래서 쌀 소비 변화로 인해서 쌀 소비를 짓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 변화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제 밥 먹자 이러면은 옛날엔 진짜 밥 먹는 거였어. 근데 밥 먹자 이래놓고 딱 가보면은 뭐 햄버거, 피자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치킨, 고기 이런 게 있을 때도 있고,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생활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식량 자급률이 하락했다. 자, 배경부터 봅시다. 자, 저렴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과 소비가 증가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을 다 그렇게 먹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 밀, 옥수수 이런 거 다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야. 왜? 외국 쌀이 싸고 외국 밀가루가 싸고 외국 옥수수가 싸니까. 그래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저렴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그걸 많이 소비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전통 농업이 쇠퇴되었다. 옛날에는 농사를 가업으로 그렇게 이어서 계속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 농사지어서 자식들 다 서울로 직장에 올려 보내고 싶어 하시죠. 그쵸? 그래서 전통 농업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정말 대규모로 짓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게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농업 소득 감소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 결국엔 농가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 작물로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거를 이제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변화 그래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쭉날쭉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는 조금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의 기업화 세계화의 영향. 그래서 자, 파묘 생산이 인도네시아에 주는 영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긍정적 영향은 일단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일자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부정적인 영향은 자연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인도네시아 농민의 입장에서 말해보자. 자, 이런 것도 너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 논술이야. 자, 선생님이 예시 답안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